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 산다. 김정은이도 이렇게 먹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만족을 하다가 몇 년 지나면은 남조선 사람들이 자기보다 너무 잘 산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는데 혁명의 원인은 박탈감입니다. 그게 이제 칼 막스가 틀린 거예요. 칼 막스가 말이죠. 이제 칼 막스의 생각은 바닥일 때 혁명이 난다라고 쳤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자기가 내려간다고 느낄 때,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올라가다가 꼬꾸라지는 요 시점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이커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혁명 안 해요.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이 혁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혁명이 나느냐? 사회가 아주 거질 땐 혁명 안 나요. 그러니까 사회가 격차가 날 때 혁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몇 년 있다가 불만을 느끼는 거. 그런데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이 해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지금 미국 이민 1세대들, 지금 다 이제 은퇴한 세대지, 80, 90된 세대들이 미국 갈 때 그 사람들 다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가가지고 전부 다 배추 장사하고 세탁소하고, 미국 가서 그렇게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연대 상대에 나온 친구들 가서 세탁소하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놈들도 가서 또 미국 가서는 전부 여기서 공부하고 다 버리고 다 노동하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기놈 한 놈은 캐나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호텔 끝에 가보면 뭐 책 같은 거 파는 데 있죠. 그 책 장사, 커피 장사, 그거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자기가 국회의원 하려고 생각도 하고 뭐 폼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대 때는 아니지만 이 세대가 다 성공한 거예요. 자기 그 밑에 세대들, 미국 사람하고 영어가 같은 세대들은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서울에서 그 연대 상대를 나왔는데 내가 이게 대리비지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타야를 갈아 낀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은 했거든. 그러고서 해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평균보다 잘 삽니다. 동양 사람이. 그런데 그 학벌도 탁월하게 높고, 그래서 그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해결 방법이 자신입니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개인이에요. 우리가 그 프랑스 혁명, 뭐 미국 혁명이 전부 개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라. 내가 접시라도 닦아야 되겠다. 접시라도 닦아야 되겠다 하고서 닦는 놈이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놈이 있는데, 닦는 놈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그 한국인 뭐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하면은 그 모임에 제일 많은 사람이 세탁소 경영하는 사람인데, 세탁소 경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럼 먼저 우리 자유포럼 미국 갔을 때요. 아침에 새벽에 누가 공원에 가는데 서울 고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택시 운전했어요. 그럼 전부 그렇게 1세대 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잘하고 왔어도 영어가 안 되거든. 그 미국 사람 같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 가서 그 평생 영어가 미국 영어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교수예요.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의사만 정확히 전달하면 되거든. 자유능란하게 영어 구사를 못해도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고 현상을 설명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교수로 나간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또 유리한 거 아시아 정치론 가르치면 되거든. 동양의 정치 사상. 이거는 걔네들보다 훨씬 유리하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살려면 교수밖에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냥 이민으로 갔으면 접시 닦고 채소 팔고 유태인들도 다 와서 접시 닦고 채소 팔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제 돈 벌어서 나가면은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거기 그 자리를 중국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북경 대학 애들 와서 한다고. 그것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개인의 사회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지. 야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X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이게 무슨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지. 바로 그거는 자유사회에서는 개인이 하는 거다. 옆에서 누가 해주는 거라기보다도 그거를 뭐 아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갔어요. 끝났어요. 내가 요번에 그 지난 주일에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의 자살골이라고 이제 썼는데 그거를 똑같은 제목으로 몇 명이 하더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은 자살골, 뭐 자살골 했는데 이제 그 북한이 끝에 이제 요번에 에러를 낸 겁니다. 지금 돈도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해외 파병은 기본이 뭐냐면은 거국적으로 환송해줘야 되고 거국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이 지금 전쟁하러 간다. 박정희 때는 그걸 잘한 거예요. 온 국민이 그 가는데 뭐 전 국민이 뭐 싸우고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라 그리고 매일 뉴스 해주고 이기는 장면 쌈 자르는 장면에 국민들 흥분하게 만들고 외국에 가서 싸우는데 그리고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북한이 지금 혁명 수출한다는 명분도 없고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도 없고 돈을 번다는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하면 김정은 네 주머니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용병은 지가 돈 벌러 가는 게 용병이죠. 용병은 지가 벌러 가는 거지. 이거는 뭐 개도 안 되는 거지. 노예지. 그래서 내가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북한 아주머니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대포밥으로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나 확인된 거가 북한 병사들이 가서 이제 탈영을 하잖아요. 도망가기가 제일 쉽단 말이야. 지금 북한 부대보다는 거기 파병된 부대가 도망가기 좋거든. 도망을 갔는데 러시아 장교들이 뭐라고 북한 군인들한테 협박을 했냐면은 너네들이 탈영을 했다가 잡힐 경우에 너네들은 미트 어설트에 투입이 될 거다. 미트 소고기, 고기, 어설트 공격. 그러니까 총알 날라오는데 뛰는 거. 그게 미트 어설트예요. 니네들이 지금 와서 공병부대도 있고 직접 전투 안 하려고 온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탈영하다 걸리면은 전부 다 최전방에 총알밥으로 넣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지휘한다는 소리인데 그 지휘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면 지휘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애들이 살거나 죽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해병대 장군 중에 월남전에 이제 소위가 중위로 갔던 분이 자기가 전쟁할 때 그 애들이 그 훈련을 잘 받은 애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이거를 매일 군인들 연습을 시키는데 자기는 사관학교 다닐 때 이런 연습을 왜 하냐 그 앞으로 가 걷는 연습을 왜 하냐 그러는데 전쟁터에서 그 걷는 연습을 한 놈이라야 전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명령체. 명령체계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외국어로 러시아 놈이 명령체계가 다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북한 장교들은 그 지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라를 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이제 협상을 맺었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보면 다 엉터리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정상회담 그랬는데 비정상이라는 건 abnormal.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그 푸틴이 폭탄이 모자라서 폭탄을 200만 발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제일 정확한 거는 그 200만 발이 달러로 뭐 몇 불이다 해갖고 받는 거가 최고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러시아는 달러가 없어요.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하고 같아.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100배도 더 큰 나라인데 GDP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폭탄값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기술을 준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이없는데 기술 이거는 소프트 파워예요. 폭탄 하드 파워야. 하드웨어야. 폭탄 200만 발은 기술 얼마 하고 교환이 되는 거야. 러시아가 가진 기술은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다 주면은 그 폭탄 200만 발에 그거 다 줘도 되는 건지 이게 교환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줄 수 없고 95% 주겠다. 그러면 이건 0이야. 우리 자동차 살 때 95% 완성된 차 살 수 있어요? 100이면 100이고 0이면 0인 것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환이 안 되니까 북한에 포탄을 얻어 쓰는 대신에 미사일 기술을 주기로 했다. 이거 말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미사일 기술은 그러면 100을 다 줄 건데 100 다 주면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다 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좋은 차를 주는 거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3천만 불짜리 차를 주는 거야. 푸틴이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넌 죽는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갑니다. 북한이 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라 이게 모든 것이. 아까 뭐 지금 얘기 들어본 거는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 북한 얘기 잠깐 하고 해방 분단 건국 오늘 순서가 이건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하지 장군 이승만까지 못 갔습니다. 내 준비한 거는 하여간 뭐 하나 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거가 누가 분단하였냐? 누가 분단했느냐? 누가 분단했느냐는 미국하고 소련이 한 것이죠. 누가 잘랐느냐? 소련이 자른 겁니다. 이게 아예 갈라놓은 건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38선이라는 선이 위에서 보면 보여요? 38선이라는 38도 선이 보이냐고. 우리가 갈 때 보면 아 여기 38선 보이나? 안 보이죠. 미국은 그렇게 근 거예요. 안 보이는 선을 근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뚝을 박고 전기 끊고 도로 끊고 해가지고 이걸 선으로 보이게 한 놈이 소련 놈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걷다라고 나 학교에서 배우는데 걷어요 미국이. 보이지 않는 38선을 걷다고. 근데 거기다 말뚝 치고 그것을 진짜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이다. 그거 이제 그거만 알아도 되죠. 근데 이제 분단이 왜 어쩌다가 분단이 됐냐? 요거는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국제정치, 외교사를 봐야지 설명이 됩니다. 2차 대전 종반기 한국 문제의 국제문제화, 2차 대전 이제 막 터져가지고 한참 전쟁을 하는데 1943년에 코리아라는 말이 다시 지구에 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리아는 없는 나라예요. 일제시대 때는 그냥 재팬이에요, 재팬. 한국 땅이 재팬입니다. 일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일 뿐이지 국가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없었으니까. 요새 뭐 그런 논쟁이 있죠. 일제시대 때 살던 한국 사람의 국적은 뭐냐? 국적은 미국, 일본이지.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상식인데 물어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종찬 씨가 그 놀라운 얘기 해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주권을 잃었지만은 국민들이 있었으니까 주권을 잃으면 국민이 없는 거예요. 주권을 잃으면 국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놈 안 뺏기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분단은 국제정치적 책임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책임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책임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잘했으면 분단이 안 될 거냐? 그래도 분단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분단돼. 그러면 우리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미국이 한국을 분단할 것인가? 소련의 책임은 무엇인가? 통일론의 이상과 현실, 왜 통일을 해야 하냐? 통일의 방정식, 전혀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 통일의 방정식은 동독 더하기 소독은 통일 독일은 소독. 이 방법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그것은 소독.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
뭐 공산월남 더하기 자유월남은 통일월남은 북월남. 그 공식이 풀리면 통일의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은 통일한국은 남한. 그 방정식. 북한식으로는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한국은 북한.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이 죽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근데 통일의 방법은 전쟁을 하는 방법도 있고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 평화적인 방법은 한 놈이 꿇는 것이다. 죽든지. 그것이 지구 정치사의 답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거를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접근했던 정부들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분단됐을 거다. 왜? 우리의 힘이 이 나라를 분단하는 그 힘을 꺾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책이 우리 민족끼리야. 통일 정책은 국제 정치의 역학 구조를 우리한테 어떻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도 우연히 생겼을 때 그걸 잡자가 답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되고 오랫동안 독립국으로 있었던 거는 한반도 주변에 세력 균형이 아니라 세력 불균형 상태가 오래 유지돼서 그래요. 센 놈이 중국이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로 유지된 거야. 그런데 중국하고 맞먹는 세력이 옆에 생길 때마다 잘라질 뻔한 거예요. 재수 좋게 잘라지지가 않았는데 중국만큼 센 나라가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때 그때 잘라질 뻔했어요. 그때 둘이 발씩 갖자라고 얘기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시가 죽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다고. 그리고 1894년 무렵에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발씩 갔지. 그때 일본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반만 가져? 러시아가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반만 가져?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러일 전쟁하기 직전에 그때 러시아가 자기가 좀 꿀리는 것 같으니까 일본한테 반씩 먹자 그랬더니 일본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반씩 먹니? 그래서 또 그때도 없어지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 소련이라는 세력하고 미국이라는 세력이 비슷한 세력이 여기서 부딪히니까 잘라지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잘라진 거예요.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근데 1000년 동안 안 잘라주고 있었던 거는 이 동네가 비슷한 힘이 서로 부딪힌 게 아니라 센 힘 하나가 도미네이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구도가 다시 패권 구도로 바뀌면 한국은 통일됩니다. 그 패권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소련, 중국이 컸고 미국이 컸는데 이놈이 비슷해갖고 통일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또 통일이 안 되니 중국이 커서 근데 중국마저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 통일이 되는 건데 바로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통일 쪽으로 가고 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 정치를 잘 활용하면은 그때 찬스가 왔을 때 먹어야 되는데 찬스가 언제 한번 왔었느냐? 1994년에 왔어요. 그때 소련이 와장창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북한에 가던 돈이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고 중국은 크기 전이고 근데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 핵 만들고 까보니까 저거 죽일까 그랬을 때 우리 위대한 대통령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보고 그 김유신급이 아닌 거지. 김유신급이 아니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 조기 가면서 이거는 빌릴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아니 이거를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미국이 때리까 그때 때렸으면은 북한 깨갱 중국은 보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는 넘어져 있고. 나는 그래서 그때 한번 놓쳤는데 그거와 상당히 가까운 구조가 지금 다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분단 외교사 이것도 좀 조금 보면 야 한국이 운명이 참 어설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943년 3월 이게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코리아가 국제 무대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오르는 순간입니다. 1943년 3월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코델홀 국무장관, 영국의 국무장관 3자가 워싱턴에 모여서 회담하는 겁니다. 1943년 3월이면 뭐냐? 이제 유럽에선 전쟁이 4년째 지속될 때고, 그리고 동양에서도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때린 다음에 이제 한 2년 돼갈 무렵이죠. 그때 아하, 우리들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앞에 1, 2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유럽에서는 스탈린그라드 대회전에서 독일이 집니다. 소련이 이겨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 진주만 공격을 한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그 무렵에 죽습니다. 그 미국에 공격받아 죽어요. 그래서 아하, 대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는구나. 미국, 영국이 그래서 모여서 전쟁 끝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얘기를 처음 하는데, 그때 코리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1910년에 없어졌다가 1943년에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9개월 후에 11월 달에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제 종이에 나타나지, 종이에. 한국 사람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1943년 3월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었다.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9개월에 이집트에서 3고두 회담, 루즈벨트, 장개석, 처칠, 카이로 회담인데, 원래 이 카이로 회담은 그 옆 동네 회담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청계천이야. 청계천 회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주류 회담을 하는데, 주류 회담은 그 전쟁의 연합국의 3대 파워, 미국, 영국, 소련이란 말이지. 그런데 스탈린이 야, 중국을 왜 끼냐? 저놈이 우리 연합국의 한 선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놈이야? 중국이 왜 거기 들어가? 그래서 나는 그놈하고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테헤란 가는 길에 거기서 들려서 카이로에 모여서 스탈린은 빠지고, 그래서 셋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테헤란 회담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를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요 무렵은 독일 패배는 확정됐을 무렵에 거의. 이제 걔는 곧 죽어.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 거가 이제 마지막, 이 전쟁이 2차 대전을 자유국가들이 이기려면은 일본한테 이겨야 돼 쪽으로 그 틀 때예요, 방향이. 그리고 요거보다 8일, 그러니까 가던 길에, 그러니까 장개석은 그냥 껴준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테헤란 회담. 그리고 1945년 2월 8일, 이때는 독일이 항복하기 거의 전입니다. 이거 5월 8일인데 잘못 쓴 것 같아요. 2월 8일 얄타 회담.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야, 소련, 너 빨리 일본하고 좀 싸워주라. 너는 소련하고만 싸우지 않냐? 우리는 양쪽에서 다 싸우느라 죽겠다. 너도 일본하고 좀 싸워. 라고 그때 부탁한 겁니다. 얄타 회담에서. 그때 부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부탁에서 한국이 잘라진 거예요. 얄타 회담에서 소련, 너도 일본하고 좀 싸워야지. 근데 미국 사람 생각은 독일이 항복한다음에도 일본을 항복시키려면은 19개월을, 왜 19인지 모르겠어요. 19개월을 더 싸워야 되고, 미국 군인이 최소한 한 50만 원 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왜 미국 군인이 50만 명씩 죽니? 일본 본토가 전부 중창 들고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라는 게 저게 아직도 성성해. 그 관동군. 콴또 아미라고 이제 영어로 씁니다. 콴또 아미가 너무 무지막지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거를 소련이 좀 책임을 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소련은 계속 이때 약속을 했습니다. 하기는 독일이 항복하고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했으니까 3개월 후에 싸우면 8월 9일 딱 맞아요. 사실은 딱 맞게 싸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핵폭탄이 2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핵폭탄이 없었으면 러시아는 아직 나 싸울 수 없어.
우리 아직 시체도 다 못 묻어서 하고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을 했고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히틀러 생일. 근데 그놈은 이제 4월 달에 죽어요. 자살해요.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 이건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독일에 가서 승전국이 회담한 겁니다. 이때는 독일은 항복했으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그 앞에 바로 루즈벨트인데 루즈벨트가 죽어요. 4월 달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 날 회담을 하는데 7월 16일 날 핵실험이 성공을 하는 거라. 핵실험이 성공을 하니까 이제 보좌관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우리 그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큰 폭탄 만들었습니다. 트루만이 그것이 핵폭탄인지 몰라. 그렇게 비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핵개발 역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젝트 몇천 명이 들어가서 학자들이 공부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부통령도 몰랐다야. 그 기밀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서 그 무주막지한. 그래서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우리 큰 폭탄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스탈린은 그것이 핵폭탄인 줄 알아. 왜? 자기도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때 만들고 있던 나라가 독일, 일본, 미국, 소련 다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제일 먼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지금 뉴멕시코 주에 가보면은 거기 그 알라모 고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핵폭탄 처음 터진 자리야. 그 터지는 날 과학자들이 보고서 오늘은 해가 2번 뜬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빛이 번쩍거려가지고. 그리고 학자들이 처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폭발력이 큰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폭발력이 크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 이거는 생각보다. 뭐 핵분열이 되면은 크다는 건 알았지만은 너무 커. 그래서 성공하고서 우울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핵폭탄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 몇 킬로 떨어진 밖에서 불을 보고 있었다고. 그 미국 초기에 핵실험할 때 군인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방호복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빛이 너무 박서 저보다 선글라스를 주고 선글라스 끼고서 터지는 걸 다 보고 그랬어요. 그 방사능 이런 그 개념이 이렇게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스탈린은 아하 이제 곧 전쟁 끝나겠구나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본이 스탈린 쪽으로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미국하고 좀 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밀로. 그러니까 소련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한테 그런 정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이 죽어도 일본을 죽이는데 19개월이 더 걸리고 일본 사람 100만 명, 미국 사람도 몇십만 명 죽는다라고 계산하고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소련 너도 와서 좀 같이 싸우자 그런 거고. 그런 와중에 7월 16일 날 핵이 완성됐고 완성되자마자 며칠 만에 가서 섰습니까? 실험 끝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방 터뜨린 거예요.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가 8월 9일 날 떨궈뜨리는데 8월 9일 아침 11시 2분에 터져요. 그런데 소련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바로 그날 새벽 0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9일날, 그러니까 6일날 터져서 일본이 뻗었고 두 번째 터지는 날 새벽 0시에 대일본 참전선언을 하고 막 물밀듯이 오는데 보니까 관동군은 헛개비더라. 그러니까 그 소련군이 8월 9일날 선전포고했는데 8월 9일날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한경 북도에. 8월 9일날 한경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도 뭐야? 이놈의 전쟁 내가 다 했는데 일본의 식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한반도인데 이걸 소련 놈이 다 먹을 것 같으네. 이거 어떻게 무슨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해서 그것이 38선입니다. 그게 아주 참 개 같은 역사인데 8월 11일 날 새벽 2시의 역사예요. 그게 8월 11일 날 8월 9일 날 소련군이 들어오고 야 우리 애들은 어디까지 가 있어? 우리 미국군은 오키나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1000km나 되네. 소련군은 아마 들어왔고
이거 어디 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주도까지 소련군이 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한반도에 지금까지 분단된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아주 그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도마 이게 생선이었네. 네? 도마 이게 생선. 이제 일본이 작을 때 만주 치러 가죠. 일본의 에라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군인들이 이제 책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오는데 집중의 원칙. 집중의 원칙은 전선을 하나만 만들라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만 했으면은 여기만 때렸으면 여기만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을 때리는 반에 간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싸우니? 미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이 대륙 가면은 결국 소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소련이 세계적으로 큰 나라인데 그래서 만약 일본이 그러니까 그 해군 제동 말대로 미국을 건드리면 우리 끝난다. 지금 전쟁에만 집중하자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버추얼 히스토리입니다. 없는 역사를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서 역사학과 공부할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써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막 쓰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학생으로 있을 때 썼지. 한국 사람은 지금 일본말을 쓰고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진주만을 미국을 안 때렸으면은 일본이 안 때리고 이것만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그거는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 교수님이 A도 주고 B도 주는데 요새 그 버추얼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뭐 이런 거. 일본이 일로만 가지 않고 일로 가는 바람에 망했다. 이제 박사님 아까 그 당시에 소련이 독일을 3개월 후에 뭐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대일전에 참전하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해줘요. 3개월 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주겠다. 왜 우리가 2천만 년을 죽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더 빨리 오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아니 병사들 묵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소련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그냥 언지를 주기를 독일이 항복하고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일주일 싸우고 한반도 반쪽을 먹은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이제 제일 클 때, 일본 제국이 제일 클 때, 이게 1942년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때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도 일본의 시대는 오래 간다라고 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남선, 유진호, 노천명, 모윤숙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을 대표하는 수재들이 다 일본하고 일단은 맞짱을 뜨지 말고 잘 지내는 게 더 낫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느 날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이승만 박사는 이제 곧 일본 제국이 무너지니까 불벼락을 맞고 끝날 테니까 조선의 동포요 뭐 댐벼락에 싸우자 계속 싸우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외교론자라고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말로 하자고 그럴 때 싸우자고 유일하게 주장한 사람이 또 이승만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승만 박사는 요 게임의 논리를 아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 너네들 미국. 이제 너네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 넓은 1942년 그러니까 여기 펄하버 진주만 때릴 때가 일본이 제일 셀 때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미드웨이 여기에서 일본 항공모함 몇 척이 깔아앉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쪼그라드는 것이 이제 그래서 미국은 왜 이렇게 섬을 하나씩 다 먹었을까? 요 섬을 점령하면 비행기를 여기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지막 점령해야 되는 섬이 오키나와라. 오키나와를 점령하면 미국 비행기들이 일본까지 오는 거라. 핵폭탄을 때렸을 때 오키나와가 미국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가 지금처럼 지구 한 바퀴 도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국이 아일랜드 허핑 작전 해가지고 하핑이랑 개구리처럼 펄떡펄떡 뛰는 거야. 섬을 하나씩 펄떡펄떡 뛰면서 점령해가는 작전. 그때 오키나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일본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여기 왔고 한반도에 들어왔고
그래서 소련군이 한반도에 8월 9일 날 들어오는데 1945년 8월 11일 날 새벽 2시에 미국 삼성위원회라고 그랬고 육군 해군 공군 그때 육군 해군 그리고 전쟁성 해가지고 그때 그 삼성위원회라는 것이 모여서 이거 빨리 어떻게 소련하고 소련도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 한반도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아이디어를 좀 내봐 이 천재들하고서 그때 그 아이디어 낸 대령 2명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너네들 머리 좋으니까 빨리 아이디어를 내봐. 그 아이디어가 소련군이 여기까지만 내려오게 합시다. 그거는 그 이쪽 38선보다 이게 여기 38선을 쭉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군이 받고 38선보다 남쪽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은 미군이 받는 그러니까 항복선이에요. 그러니까 항복 접수선으로 38선을 큰 건데 소련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련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38선이 미군은 그냥 그래서 군사적 편의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군사적으로 편안하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을 자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막말로 우리가 한반도는 이게 무슨 뭐 생선 토막 그건 아닙니다. 걔네들이 자를 때는 전쟁을 하는데 물론 그 뒤에 다른 흑심은 다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요만큼 쪼그러들고 계속 쪼그러들죠. 요 무렵에 이제 테헤란 회담이라든가 카이로 회담이 요 무렵 회담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이 다 죽는데 전쟁 끝난 일본이 오늘 여기서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항복. 그 위에 다 일본 거예요? 이날 항복했으면은 이게 일본 거냐?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유념한 게 아니라 일본 네가 항복하더라도 너는 이거 다 토해내야 돼라는 말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너는 요거만 가져. 원래 요거로 돌아가. 왜? 다시는 전쟁을 할 만큼 힘센 나라로 남겨둘 수 없답니다. 다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네 원래대로 돌아가가 카이로 회담의 사실은 배경이에요. 한국인의 얘 불쌍해 이거 일본 놈한테 깔려 사느라고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라 일본의 팔을 자르는 의미에서 독립입니다. 너 뭐 팔다리 다 잘라야 너 너무 커. 그러니까 참 국제정치가 그런 거예요.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뭐 유념하긴 뭘 얘네들이 언제 유념했냐. 영국은 식민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아까 그 1943년 3월 달에 워싱턴에서 모였을 때 그때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 인터내셔널 트러스티십.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한국을 당분간 점령하고 후견을 해주는 거라. 이제 나라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때 영국은 되게 기분이 뜰벗습니다. 왜 뜰벗을까요? 나도 식민지가 많은데 일본 식민지를 독립시키겠다 그러니 미국 놈들아? 그럼 내 식민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뜰본 거예요. 한국이 독립되면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식민지는 다 1945년에 독립합니다. 영국 식민지들은 언제 독립합니까? 47년, 48년까지 가는 거예요. 프랑스 식민지, 프랑스가 독립 안 시키고 버티는 거야. 베트남이 일본 식민지였으면 그냥 뺏기는 건데 이게 프랑스가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뺏겼다가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프랑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국 독립하고 다 옆에 있는 것들 다 독립하는데 왜 나는 그래서 제대로 독립한 것이 54년에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월남전쟁의 시초입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미국 편 한쪽은 소련 편 했는데 소련 편이 이길 것 같으니까 미국은 이게 독립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소련 놈들이 공산주의를 확전하는구나 하고서 와서 막으러 온 거고. 그래서 그 전쟁이 75년까지 가는 거죠. 바로 역사가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의 독립은 뭐 니네들 너무 불쌍해가 아니라 일본은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31년 무렵에 스탈린그라드 이것도 뭐 피해 전투죠. 여기서 그
이 러시아가 이깁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미트 그라인더야. 그냥 좀 기관총 앞에 다 죽고 뭐 서로 몇만 명씩 죽어요. 그런데 결국은 러시아가 이기고, 그래서 그 쭈코 불안 사람이 대장인데 원수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 일본에 바로 그 무렵에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일본 해군 참모총장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면 진주만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해군 제독이지만 미국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최고가 육군이니까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죠. 미국이 비행기 타고,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이제 뉴기니아를 정찰하는 도중인데, 미국에서 지금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뉴기니아를 정찰 중이다. 죽일까요? 라고 미국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죽이세요라고 해가지고 가서 죽인 겁니다. 이런 사람 정도 죽일 때는 대통령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는 사인을 미국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오바마가 그 드론으로 적의 간부들을 죽이는데 A급들은 다 사인하고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저쪽에는 대위 죽이는 건 그냥 죽이지만은 거기 그 사령관급을 저놈을 표적으로 죽이는 거는 허락받습니다. 그 드론 공격에 사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래서 이때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 죽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소련이 이기고 그래서 1943년 3월 달에 코리아가 최초로 거론되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조금 자세하게 쓴 겁니다. 한국은 인터내셔널 트루스티십을 통해서 서서히 독립될 것을 이야기했다. 한 번에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불만스러웠지만 동의했다. 왜? 그러면 인도도 독립시키고 아프리카 다 독립시켜야 되겠네. 그럼 나는 뭐만 남아? 일본이 그거만 남으면 나도 요거만 남는 거 아니야? 영국 조그만 나라인데.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유럽에서 독일이 지는 것이 거의 확실하던 시점, 아시아에서 일본이 깨지는 것이 확실하던 시점, 스탈린그라드에서 승리, 전부 도시 폐허된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진 자리에 기념비가 있어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타고서 여기 전시 시찰하던 중이지, 비행기로. 근데 미국의 라이트닝이라는 P-38이라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예요. 하여간 뭐 두 개, 이게 몸체가 두 개야. 엔진이 있고 몸체가 이상하게 생긴 건데, 이놈이 가서 얘를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일본이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죽을 때 일본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신이라 거의. 우리로 치면 이순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래서 제대로 더크레이가 카이로 회담 때는 이제 장개석이 갔죠.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중국 땅도 많이 뺏고 있는데 그거 다 토하고 꺼져. 그리고 한반도도 거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일본 꺼져. 그래도 칼라 사진이 지금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전쟁사 공부할 때 교수가 이 사람 누구니? 이 사람 누구니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얘가 누구야? 질문하고, 그래도 진짜 역사학자라면은 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 아직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송미령은 알겠네. 예? 송미령 여자. 이 사람은 송미령. 쑥메이링. 이 사람은 영어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장개석 부인이죠. 송미령 여사. 독일은 거의 패망이 확실하고, 일본은 아직 이게 19개월 더 싸워야 될지, 이때는 독일이 항복하게 되더라도 19개월. 왜 19인지 모르겠어요. 18이 아니라. 1년 반 그러면 18인데, 19라고 다들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는 중국이야. 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친구라는 건 지정학적인 인콘시스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이 있을 때, 이 가운데 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해. 일본 있고 아무것도 없고 미국 있어요. 그럼 둘이 적이야.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친구야. 옆에 있는 놈은 적이고 하나 걸러서 있는 놈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하고 친구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나쁜데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친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도와줬죠. 그러니까 중국군이 들고 있는 건 전부 미제 무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일본하고. 싸움을 잘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을 미국이 진주만 맞은 다음에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 사람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폭격기가 동경하늘을 날아요. 근데 폭격을 하고서 가서 내릴 데가 없는 거야. 그 비행기 거리상으로 미국까지 못 돌아오니까 중국에 내렸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동경을 때리고 중국에 내리도록 중국이 비행장도 제공해주고, 그 일본 사람들은 아니 이거 미국 폭격기가 동경을 나르네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국이 미국 비행기 우리 땅에 내려도 되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조금 환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련을 멸망시킨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2차 대전 때 이거 우호적 환상이 있어서 저것들 잘 길러주고 국제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와서 중국도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 저거 다 민주주의 국가 되고 우리랑 영원한 친구가 돼. 그리고 중국은 우리 공장이야. 그리고 중국은 우리한테 덤빌 이유가 없어. 그것이 세계화주의자들이 논립니다. 그런데 커지니까 민주화도 안 되고 미국한테 자리 내놔라고 덤비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설정한 그 원칙을 안 지키고 반칙왕이야, 반칙왕. 그래서 그 반칙왕을 처음으로 저거 작살내버려라고 나온 것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작살내는 근거로 그 반칙왕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 자동차 만드는 놈들 다 죽었잖아. 우리 공장들 다 문 닫고 중국으로 이사 갔잖아. 그건 안 돼.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쌀은 우리 거 먹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컴퓨터는 우리 거 팔아먹고 쌀은 미국 거를 사오지 말고 우리 거 먹자. 이제 세계화 논리라면 전부 자유무역을 해야 되죠. 모든 상품을. 우리가 텔레비 팔면은 미국 쌀을 자유로 사와야 되고 미국 고기 사와야 되는데 텔레비는 자유로 팔고 고기는 안 사오자. 그 말이 안 되지 또. 근데 세계화 시대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미국 쌀을 사오면은 지금 쌀 것보다 3분의 1로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대신에 저 농부들 다 골로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세계화주의자들은 아니 그래도 농부들이 망하지만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득 보는 거 보면은 농부들은 뭐 인구의 5%도 안 되잖아요. 우리 95가 이득을 보는데 그 논리가 수학적으로만 맞지 정치학적으로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 농민들 5%가 멸망하더라도 95%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농민의 아들, 딸들은 전부 다 컴퓨터, 텔레비전 만들어 미국에 팔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떤 감정 빼고 다 계산하면은 이제 공업이 약한 나라는 공장 다 문 닫고 농업이 약한 나라는 농민이 다 문 닫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주의자는 그래서 세계화가 시작됐을 때 초기에는 각 지역에 각 국가별로 전통사회가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대장간 붕괴된 나라가 있고 농촌이 붕괴된 나라가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아들, 딸들은 부모님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그것이 세계화의 논리인데 거기서 정치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학이 들어가면 아니 농민 5%가 날아가도 된다는 소리야? 디트로이트가 날아가도 된다는 소리야? 미국 자동차 공장 다 날아가도 된다는 소리야? 미국의 세계화주의자들은 야, 이 공장에서 차도 못 만드는 미국 놈들아, 일제 도요타가 훨씬 더 좋더라. 거기까지 그게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양인,
우리는 세계인이야. 그랬을 때 세계화가 이겨요, 그 논리가.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거든. 그래서 지금 기준 단위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결국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에 탈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브렉시트 탈퇴한 다음에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한 다음에 경제가 나빠졌다. 경제는 나빠졌지만 정치적인 독립을 얻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은 경제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 더 부자 됐으면 그러면 나라 독립 안 하고 일본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지. 인도가 영국 식민지 있을 때 더 잘 살 수 있지. 잘 모르고 독립해가지고 가난해지는 것보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화 논리가 모든 논리한테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행복해졌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GDP가 다 늘어. 세계화 시대 때 지구 GDP가 정작 다 늘었어요. 그런데 그 GDP는 미국 사람 말로 중국의 중산층을 만들어준 대신에 미국 중산층은 피봤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이스라엘 학자인데 요람 하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인간들한테 그래도 제일 좋은 체제가 국가래요. 국가.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로벌리즘보다는 내셔널리즘이 우리의 자유라든가 뭐 행복이라든가 뭐 돈은 몰라도 우리가 세계화주의자들은 여러분 회사가 사장이 독일 사람이면 어떻고 미국 사람이면 어때요?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는 먹히지만은 그게 영원히 먹히지 않는 거가 그래도 그 회사가 우리 거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하여간 뭐 지금 얘기하다 세계화까지 갔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환상적인 우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을 씹기 시작한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옵니다.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 사람이 쓴 중국 외교 정책을 읽고 이게 파라다임이 깨져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우리는 중공 오랑캐라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중국의 외교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는 거야, 미국 책이. 그래서 내가 대학원 수업하다가 이거 완전히 머리 깨지는 소린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가 이게 맞는 거야. 네가 알고 있던 거 중국은 오랑캐라는 것은 중국 역사에 봤을 때 그렇게 맞지 않아 하고서 최근에 그 미국 사람들이 쓴 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만리장성마저도 방어가 아니라 공격용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문명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방어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래도 설명이 다 되고 저것들하고는 관계없이 문명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도 설명이 되고 근데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중국을 보면서 저게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력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 네거티브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엄청 키워준 거예요. 중국이 2등까지 올라가는 데는 미국의 세계화주의자들의 그 이론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중국이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미국을 자리를 뺏겠다고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더 무서운 것은 항상 일본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예측을 해주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 그 사람은 결국은 아시아의 챔피언은 일본이다. 그리고 일본이 챔피언 됐을 때 어차피 미국하고 적수다. 그거는. 그 사람이 Coming War with Japan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40년대쯤 되면 만주까지도 장악할 거다라고 쓴 그 학자가 결국은 일본하고 미국이 그 아시아를 놓고 다투는 세력이 될 거다. 그 사람이 예측한 거가 2020년대에 일본은 국가의 행보를 바꾸든지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큰 거는 제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제국으로 나가다가 전쟁에서 진 다음에 완전히 장사꾼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장사꾼도 더 이상 못해. 그런데 일본이 다시 큰 나라로 살아남으려면 국가의 행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2020년쯤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일본이 다 바꿨죠. 전쟁하는 나라로 바꿨죠. 일본 헌법에는 전쟁 못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못하는 나라의
그 헌법은 미국이 일본한테 준 거예요. 영어로 써준 거를 일본말로 번역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야 임마 너는 평화헌법 9조 1항 일본은 전쟁을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 2. 그래서 일본은 정규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포기하고 정규 군사력을 갖지 않는데 그래서 비보통 국가예요. 왜? 보통 국가들은 전쟁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매일 보통 국가 만들겠다고 보통 국가 그러는 거는 그 헌법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거. 그러다 그 해석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방위 전쟁은 가능하다. 그 전수 방위, 오로지 방위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베가 그걸 막 문장 자체를 바꾸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아베의 선임 일본 수상했던 아소 다로가 2021년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일본은 참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환영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족이 있으나 마나가 된 거예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 전쟁하러 간대는데 미국이 환영한대. 그리고 바이든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겠다는 계획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힘은 아시아의 선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Force for good. 그리고 전쟁 나면 싸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일본이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싸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억제당하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유튜브 제목을 잘못 따라서 몇몇 명도 안 보던데 나는 이거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볼 줄 알고 했는데 대만하고 중국 사이 그 바다 그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그래서 미국 배가 지나갈 때도 중국이 난리 법석 쳐요. 거기를 지난 7월 한두 달도 안 돼. 일본 군함이 지나갔어요. 자위대 해군 만든 다음에 처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가 다 해체됐다가 근데 지나갔는데 사상 최초로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이 지금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일본 군함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제일 좋지 않은 군함이 유유히 통과했어. 근데 그 제일 좋은 군함은 그때 미국 갔어요. 미국에 뭐 하러 갔냐? 항공모함으로 바꾸는데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러 간 거야. 일본의 제일 좋은 게 이즈모함이라고 있는데 한 놈은 인도양해가 있었고 이즈모가 2대 있어요. 한 놈은 미국 가가지고 F-35가 떴다 내렸다는 그런 가판도 바꿔야 되고 F-35는 그냥 뜨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뿜어내는 열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노가 밑에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 다 버틸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본이 다 항공모함 떴다 내리게 이렇게 떴다 내리는 비행기 가판을 만들어 놨는데 테스트하러 미국을 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 일본 군함은 그보다 좀 못한 군함이 대만 해협을 그냥 통과해 버렸고 그게 왜 우리한테는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우파들이 구구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일 고마운 게 김정은이래. 저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군사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지.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드문드문 나타나주는 한국의 좌파정권. 그래서 우리가 무럭무럭 군사강국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매일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북한을 막겠다고 그러고 중국하고도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 일본이 그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계속 있었다면 일본은 지금도 전범국가로 전쟁은 무슨 전쟁에만 네가 하고서 이제 그게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 문제 다루는 회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카이로 선언문. The opposite three great powers. 앞에 얘기한 세 강대국은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사람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determined 결심하였습니다. that 이하를 in due course를 거쳐서 한국은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in due course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영어를 잘하니까 아이고야 이놈들이 우리 독립을 안 시켜주겠다 해서 항의문 보냅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냐. 이게 독립시켜주겠다는 소리야.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학을 시켜주든지 불합격을 시키든지 적당한 절차. 그런데 인듀 코스 그러면 시간적으로 적당한 것인지 과정이 적당한 것인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듀 코스 너는 독립이 안 돼. 그래도 되고 인듀 코스 너는 내일 독립이야. 그래도 되고 인듀 코스 너는 30년 후에 독립이야. 그래도 되는 것이 인듀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말, 외교관들은 말을 다 애매하게 해요. 우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라고 발표하는데 그 뒤가 뭐라고 되는지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견이 합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데 대해서 동의했대. 이렇게 뒤에 보면 동의했네. 빨리 읽으면 동의했네가 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 그때 미국에 있을 때지만은 항의 문서 보내고 그랬어요. 이 카이로 선언문을 읽고 큰일 났다고 생각한 한국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 뿐이었다 그래도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책에도 보면은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독립하고 관계없어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확실한 언급은 없었다가 맞는 겁니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인데 그것이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안 해줄 수도 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데 오늘 내가 알고 있던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알고 있었다는 거하고 다른 소리들도 이렇게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막 섞으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조순승 박사라는 사람이 김대중 씨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저 광주 어디 전라남도 어디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을 3번인가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분단에 관해서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인데 Korea in World Politics, 세계 정치 속에서 한국, 그래가지고 한국 분단되는 얘기를 아주 책으로 써가지고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분단에 관해서는 제일 정확한 역사.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조순승 박사 얘기예요. 그 책으로 내가 거의 머리에 외우듯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막 달라. 물론 이제 사소한 내용이 다르지만 아무튼 그것도 다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거가 많아요. 해리 호킨스라는 사람이 원문을 작성했다. 라고 조순승 교수 책에 돼 있는데 해리 호킨스 미국 외교관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썼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in due course를 that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은 독립되고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해리 호킨스가 썼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다른 책들은 해리 호킨스가 아니라 에버럴 해리만이 썼다라고 둘 다 또 비슷한 급의 사람이에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름이 달라. 뭐 누가 썼어도 그 말이 썼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돼 있었는데 그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무슨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할 능력이 되냐.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필리핀이 한 30년 걸렸으니까 한국은 한 40년 걸리지 않겠어? 필리핀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를 빨간 거를 긋고 at the proper moment라고 쓴 거예요. at the proper moment. 적당한 때. 그거를 처칠이 야 이거 말이 전부 다 이거 말이 안 돼. 이걸 in due course로 바꾼 게 처칠이에요. 처칠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문필가죠. 근데 이거는 대전략입니다. 여기서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해서 이걸 발표하면은 그럼 독일이 널널해져. 아, 저놈들이 드디어 이제 일본 쪽으로 주공 방향을 돌리는구나. 한숨 쉴 기회를 독일한테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at the proper moment 그러면 일본이 아직도 독일놈하고 싸우느라고 이것들 정신없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라.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일본, 독일놈 다 헷갈리게 쓴 것이 in due course입니다. 저것들이 지금
카이로에 모여서 뭐 한다는데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소리야. 아직도 나랑 싸우겠다는 소리야. 독일 놈들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일본도 이것들이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대전략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해석 못하는 언어예요. 그 처칠이 참 탁월한 사람인데 처칠은 한국 독립에 대해서 별로 좋을 게 없죠. 일본의 식민지 한국이 독립하는 것은 영국 식민지 인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아주 골 때리는 문제랑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개석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은 없지만 믿을 만한 자료들은 장개석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 한국어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 와 있는 일본은 다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도 나가야 되고 중국도 나가야 되고 원래 네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 끝난 다음에 옛날 그 본토 4개 섬으로 돌아갈 것. 그것이 카이로 선언의 기본 정신이죠. 조순승 박사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한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이 책이 가장 그 한국 분단에 관한 권위 있는 서적으로 돼 있던 책이에요. 이거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와서 미시간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쓴 책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번이나 했네. 13, 14, 15대.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퇴마을 라구나 우든가 아주 유명한 은퇴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90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응? 그렇죠. 1930년생이니까 1929년. 근데 이제 향년 92세. 향년 92세 돌아가셨으니까 촌수를. 그 미시건 대학교가 좀 좋은 학교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주립대학 중에서 항상 5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주립대학 중에 제일 좋은 거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요새는 UCLA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 아주 좋은 주립대학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하고 꿀리지 않은 대학이에요. 그 전체 공대 같은 거는 거기를 제일 좋다고 그럴 정도죠.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텍사스 주립대학, 그 돈이 무지하게 많은 학교예요. 그 공대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미국 전체에서 몇 등 갑니다. 그리고 경영학 할 때는 각 주립대학이 이제 등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력이 제일 큰 주의 주립대학이 경영학과가 1위야. 그 텍사스 대학이 텍사스주 경제가 좋아서 텍사스 경영학과가 등수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미시간 대학은 아주 천명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이병준 유튜버가 자기 미시간 대학교 스펙도 남한테 뿌리지 않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시간 대학 졸업했으면 어디 가서 폼 잡아도 돼요. U of M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미시간 대학은 미시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고 각 주별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은 이제 거의 사립대학 정도, 그러니까 미국 명문 사립대학 수준으로 키우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미시간 주민들이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을 못 가, 점수가 안 돼서. 그래서 대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좀 잘 못하는 주 사람들은 미시간 스테이트를 가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은 미국 전체에서 괜찮은 놈들이 오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가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73년도에 석유 파동이 났는데 텍사스 대학은 유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석유가 나. 산유대학이야, 산유대학. 그래갖고 갑자기 돈을 보니까 이 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텍사스 주지사가 우리도 명문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텍사스 대학을 기르는 거예요. 그 내가 텍사스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연세대학보다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연세대학을 대학원 졸업할 때 30만 원 내고 대학원 한 학기 다녔는데 그리고 군대 갔다가 미국을 갔는데 텍사스 대학이 300 몇십 불이었으니까 그때 1달러가 9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등록금하고 텍사스 등록금이 같았는데 나는 외국인이라서 다 내서 360불이야. 텍사스 주민은 120불 한 학기에. 그러니까 연세대학의 3분의 1. 서울대학하고 비슷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 그 왜 그렇게 싸냐? 학교에 돈이 많으니까
등록금은 그냥 왕싸게 해주고. 그래서 텍사스 대학이 그 학교를 기르려고 이제 빨리 크려면 공과대학이 빨리 커야 되거든요. 물리학과 이런 거 빨리 커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그 해에 노벨상 받은 그 프리스턴 대학 교수, 프리스턴 진짜 명문이에요. 프리스턴 대학 교수를 너 우리 학교 오면 돈을 10배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아니 돈 10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만든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이 함께 가야지 내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지. 그 팀 다 사오면 안 되냐 고 팀을 통째로 사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 분노해가지고 야, 이 텍사스 촌놈들아, 너네는 돈 가지고 학교를 만드냐? 돈 가지고 하는 건 미식축구야. 텍사스 대학이 미식축구도 아주 좋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건 미식축구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하버드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텍사스 대학 총장이 또 받아쳤습니다. 신문에. 맞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도 하버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돈 없이도 하버드 만들 수 없다. 이거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도 하버드 만들 수 없지만은 돈 없이도 하버드 만들 수 없다. 텍사스, 내가 그때 그 덕을 보고 학교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유학을 해가지고 돈 없어서 미국 못 갔다라는 얘기는 안 돼. 그건 아니다. 텍사스 대학 가면 됐지, 그때는. 그래서 우리 또래 텍사스 대학 박사가 수로 갑니다. 공대고 뭐고. 그래서 텍사스 마피아라고 그럴 정도로 UT 출신이 많아요. 요새는 그냥 좀 올라서 그래도 싸요, 아직도. 이거 뭐, 미시간 얘기 나오는 바람에. 미시간은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해리 호킨스가 썼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해리만이 쓴 거야. 에버럴 해리만.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 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인데 야, 그 미군 철수하는데 철수 못하게 편지 좀 써서 미국 사람들을 움직여야 돼 해가지고 그 김명애 교수라고 유정의 국회의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에버럴 해리만한테 내가 편지 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미군 철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그런데 다른 책들에 보면은 이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쓴 사람이 해리만하고 에드윈 폴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야. 아까 말한 해리 호킨스가 아니야. 이런 에러들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직 누가 맞는지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명인형에게 찾아봐. 해리 호킨스가 쓴 건지 에버럴 해리만이 쓴 건지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가 원문에 있던 건 확실해. 그걸 지우고 프로포로 바꾼 것도 확실하고 듀코스로 바뀐 것도 확실한데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를 누가 썼다에 대해서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칠이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이 듀코스를 썼다. 요거 참. 그리고 나는 이제 학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글들이 있고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 한반도 분단사에는 그냥 제일 권위로 나는 이걸 쳐줘요. 이 책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책도 되게 커. 1000페이지가 넘는 두 권인데 강대국 권리정치 아래서 한반도 분할과 소련의 북한 군정 개시 1863년부터 1946년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 수립되고 그 무렵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권이 책도 큰데 한 2000 몇백 페이지쯤 되는 책이에요. 뭐 그냥 공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책하고 아까 말한 조승순 교수하고는 스타일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단되었다라는 얘기 앞으로 할 텐데 그 얘기는 이 책과 조승순 교수의 책에 주로 의존한 거다. 신봉영 교수라는 분이 또 한국 분단사에 대해서 이거 거의 역작입니다. 이것도 한 700~800페이지 되는데 책도 커요. 이 사람은 신봉영 교수는 미국을 가가지고 그 미국의 그 아카이브 그러니까 그 공문서 도서관 거기 가서 8,000장을 복사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승만이 아재간한테 보낸 편지, 뭐 하지가 누구한테 미국 대사관에 보낸 편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했더니 8,000장이래.
그 8,000장을 읽고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 이 신봉용 교수가 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사람하고 그 저걸 했어요. 인터뷰.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한 신봉용 교수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김학준 교수가 정치학자 중에서 책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권수가 제일 많아. 권수가. 전부 다 50권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50권을 쓰거나 번역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방대한 1차 자료 섭렵을 통해 15년 연구 끝에 원고지 5,900매짜리 책을 만들었다. 이거고.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썼냐? 1979년 대학 교수가 된 후 저서 26권, 번역 52권. 그 책만 78권이야.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나왔어요. 2024년에 또 나왔습니다. 뭐 자료집 8권, 서평 31편, 저술의 양보다는 얼마나 긴 생명력과 공적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죠. 클라우즈비츠가 책을 썼는데 1831년에 책이 나오는데 나는 이 책이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두고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계속 내질 못해. 그러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인이 책을 낸 것이 1831년에 나온 전쟁론입니다. 그 책을 지금 우리가 보거든. 1831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200년이 다 돼가죠. 손자병법은 2400년 전 건데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봅니다. 전 세계 사관학교가 손자병법을 다 보니까. 그리고 뭐 칼막스 자본론 다 읽는 거고, 그것도 1800년대에 나온 책인데, 뭐 통치론, 존 로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 또쿠빌이 1830년대에 쓴 책, 200년 됐는데 읽는 책들이 있고, 나온 지 5년 됐는데 없는 책도 있고, 42년 동안 78권을 썼으면 대단하다.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느냐. 8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 보고 인터넷 등 검색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주위를 사찰을 오고 산책한다. 산책을 마친 뒤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오후 2, 3시부터 공부하는데 밤 11시부터 잘 자는 2시까지가 생산성이 가장 높다. 그 대단한 학자예요. 뭐 이거는 존경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건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한 탓. 이게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미국 학자들보다 훨씬 공부 안 해요. 너무 일이 많아. 자비리 많아, 자비리. 그리고 정치에 항상 붙어 있고, 뭐 대통령 선거 참모, 그냥 뭐 이쪽에도 교수들, 저쪽에도 교수들. 옛날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중국집에서 모이는데 정치학회 회원들이 다 가서, 정치학들이 몇백 명 모였어. 근데 악수하겠다고 다 가서, 앞에 가서 줄 서는데, 나는 그때 기분이 좀 더티해서 빠졌습니다. 악수까지 하냐. 악수하면 얼굴 기억하니? 하고서. 기억하겠어요? 악수했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학기를 계속 공부를 하면 기억을 하지만은 한 번 악수해도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이 사람이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라고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그 해줬더라고요. 요번에 이 책을 해방정국의 풍경인데 읽기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소설 같아.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뭐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8월 15일 날 나온 책인데 그동안에 여기 보면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가 돼요. 여러 학자들을 썼는데 여러 사람들을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아주 맹렬한 우파는 아니지만 확실한 우파입니다. 이 책 전체 맥락이. 38선. 이런 거는 잊을 수 없는 선이에요. 근데 38선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휴전선이 된 거는, 이거는 되게 내추럴한 선이야. 이거는 전쟁을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전쟁이 끝난 선이 이 선입니다. 그래서 38선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선인데, 어떤 재수없는 집은 반쪽은 북한이고 반쪽은 남한이야. 38선이 글로 지나가니까. 어떤 다리가 중간에 38선 지나가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국경이. 이거는 천문학적인 선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 끝나고 보니까 요쪽 뺏긴 땅이 3,900제곱킬로미터, 뺏은 땅이 4,300제곱킬로미터. 그래갖고 남한이 38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를 수복지구라고 그러죠. 여기를 뺏긴 지구. 그 개성이 원래는 남한이었는데 여기 뺏기고 강원도. 그래서 서울에서 저 강원도 가다 보면 여기 지나갈 때 38선 휴게소라고 있죠. 옛날 사람. 나는 옛날 길에 난 그 길 지나갈 때마다 내려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뭐 참 이게 분단 그래도 우리가 뺏었으니까 여기를 구경하는구나 하고서 여기가 보면 저 이승만 별장이 여기 있죠. 맞아요. 저기 전국 가다 보면은 그 한탄강 건너가는 다리 승일교 이승만 김일성 삼팔선 돌탑 바로 있고 이 얄타 회담은 독일이 항복하기 석 달 전에 2월 달 딱 석 달 전에 그때 모여서 거의 병색이 완연하죠. 그래서 4월 달에 죽고 그래서 트루만이 되는데 이 사람도 핵폭탄 계획을 이 사람이 다 세워서 만들고 있던 중입니다. 근데 트루만은 부통령인데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다음 회의 포츠담 회의에는 이 사람은 못 가고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갔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근 역사상 대학을 안 나온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고졸인데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학교 1차 대전 때 전쟁이 났는데 눈이 나빠서 군대를 못 가게 됐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군대 간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그때 이제 독일 자르는 건 뭐예요? 이 논리. 너무 세, 너네들은 하나가 되면 너무 세. 그게 독일의 분단입니다. 그래서 넷으로 짜긴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운 나라가 네 나라죠. 영국이 싸우고 소련이 싸우고 프랑스가 싸우고 미국이 싸웠으니까 그래서 네 개로 자른 겁니다. 사실은 한국, 일본하고 싸운 건 거의 미국인데 소련이 일주일 싸우는 바람에 반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쪽은 한 팀이 되고 그래서 동독, 소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를린이 독일의 유명한 도시인데 요것도 네 개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웃기게 되는 거죠. 여기 미국 지역, 프랑스 지역, 영국 지역이 있고 러시아 지역. 여기다 장벽을 쳤는데 지금 독일은 여기 수도가 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의 헌법에는 통일을 이뤘을 경우에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독 플러스 소독은 통일 독일은 소독인데 수도가 바뀌었네요. 수도가 바뀌는 건 아예 소독 헌법에 있었습니다. 통일되면 베를린으로 간다로 바로 이렇게 이유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 힘이 세. 그래서 이거 통일될 때 제일 길길이 반대한 게 누구예요? 독일 통일할 때. 그렇죠. 대처가 잘 반대는 거예요. 영국 수상 그 사람이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데 이게 미국이 돌았나? 저거 독일을 통일시켜주면 또 어떻게 하려고 독일을 통일. 그래가지고 독일은 계속 미국 가서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냥 백악관 문지방이 달도록 독일은 통일시켜달라고 그러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절대로 통일시켜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이 통일시켜줄 것 같으니까 대처 수상이 러시아 가서 고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거 전쟁을 해서라도 막을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그 문서가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고바초프가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가 답이야.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다. 그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주면서 프랑스, 영국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을 조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독일이 통일됐는데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목을 조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독일이 통일됐어도 나치스가 못 나온다는 그 얘기죠. 참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왔고 이 사람은 회의하다가 선거에서 져서 또 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영국 시민들이 이제 고만하고서 애틀리라는 사람을 수상으로 뽑고 회의하다가 수상이 아니야. 떨어져서 참 별의별 회의하다가 나오니까 장관이 아닌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죠.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나오니까 아니야.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장관을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모욕적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핵폭탄 터진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핵실험 성공하고 그때 여기 관동군이 무섭다라고 미국은 알고 있었고, 이게 일본의 관동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치면은 군대가 사기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건 못 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뭐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핵무기가 성공했으니까 이 군대는 없는 군대가 되는데 소련군은 그냥 밀고 오면 되겠다. 8월 9일 날 밀고 오는 거고, 미국은 이제 그날 밤에, 뭐 이건 쭉 보십시다. 뭐 이 두 발 터져가지고 일본은 항복하고 일본이 이제 깨지고, 그래서 만주에서 소련군하고 싸우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일본군, 그냥 러시아군은 이렇게 한 줄로 행군하는 게 러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그만 길을 틀 때 조그만 줄을 이제 먹어요. 그러면 일렬로 가면 되니까. 그 조그만 줄, 그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 러시아가 청진으로 들어와가지고 원산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회랑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예,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막 러시아군이 막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주국이 헛개비야, 헛개비. 근데 미국은 얘가 무서워서 러시아가 이걸 맡으라고 그랬는데 핵폭탄 2발 맞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물밀듯이 왔습니다. 파죽지세로 왔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총 쏘고 그런 건 있었어요. 일본이 아직 항복하기 전이니까 쏘는데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판단 에러. 미군은 30만 내지 100만까지는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관동군을 너무 크게 봤다. 너무 크게. 그래서 이제 박사님, 관동군 만약에 원폭을 안 맞았어도 그렇게 그냥 아니 이거는 항복 안 하죠. 원폭 맞았으니까는 그렇게 힘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원폭을 그래서 왜 원폭이 그날 발명되었느냐가 또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뉴스입니다. 원폭이 1년만 늦게 나왔어도 우리가 소련을 미국이 참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고 미국이 한반도를 다 점령했으면 분단이고 뭐고 없는 거지. 소련 보고 계속 오라고. 그러다가 핵폭탄이 되니까 소련은 달려왔고 미군은 아직까지 한반도 오기 전이고 핵폭탄이 반년만 늦게 나왔으면 미군이 아마 제주도 한반도 남쪽까지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가 회랑입니다. 여기가. 이거 우리 지도를 보면은 막 줄 서서 이제 러시아 군들이 오는데 요거 이제 내 지도를 한 번만 먼저 보고 요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서 할 텐데 그래서 8월 9일 날 막 오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8월 6일 날 8시 15분에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지고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선전포고한 날 같은 날 11시에 또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리고 그런데 소련 선전포고하자마자 막 밀고 들어오니까 8월 9일 당일날 소련군이 함경북도 운기를 폭격하였더라. 소련 비행기가. 그리고 육군도 도망간 곳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큰일 났네. 8월 11일 날 새벽 2시 한반도 분할 점령에 관한 일반 명령 문건이 작성되는데 그때 미국의 이거 전략본부에서 야 이거 소련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떡할지 빨리 와서들 얘기해. 그래서 불려간 사람이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 그리고 조지 링컨 준장 이 세 명이 그날 밤에 회의한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이 이제부터 이제 내가 그동안 아까 그 두 사람 책으로 거의 외운 거야. 이제 조지 링컨 준장이 어이 대령들 너네들 머리 좋은 놈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 무슨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빨리 하나 내봐. 이거 지금 소련 놈들이 여기까지 왔거든. 우리 애들은 지금 오키나와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해? 한국을 다 소련한테 넘겨줘 마라. 안 되지. 그러면서 조지 링컨 준장이 가급적 북쪽에다가 어떤 모종의 선을 해가지고 소련군이 거기까지 오게 하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 둘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데 지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찾은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있죠.
거기 1942년판에 한반도 백지도가 있었다는 거라. 그걸 보고서 딘 러스크하고 본 스틸이 요 38선을 긋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딱 중간쯤 지나가는 선이고, 그리고 우리는 해군 아니냐. 부산하고 인천이 거기 있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서울도 그 밑이야. 그러니까 비록 반이지만은 상징적으로 그 38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것까지 쳤습니다. 와, 조선이 보이네 하고서 이것까지 했어. 그래서 38선으로 긋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갔더니 조지 링컨 준장이 그건 너무 남쪽 아니야? 너무 남쪽 같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40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0쯤 하게 되면은 평안북도 어느 무근에 지나간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은 조금 남고 다 미군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러스크 대령이 38선을 러시아 놈들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직 멀리 있고 러시아 놈들은 한반도에 들어왔고 최악의 경우에 36으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36이 되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38로 하지 라고 받아들인 거야, 조지 링컨 준장이. 그래갖고 38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선을 계속 이제 밑에서 만든 선은 쭉쭉 올라가죠. 스탈린한테 전달된 것이 한 13일 그 무렵이야. 근데 다 찬성이야. 미국 대통령도 오케이, 그 정도면 되겠네. 스탈린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조지 링컨, 딘 러스크라는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까지 합니다. 케네디 때. 서울에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와가지고 국방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는 걸, 자기네들은.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 38선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에 일본의 일부를 소련이 점령하고 싶어서 이걸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일본 땅은 안 돼. 그래서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일본은 식민지는 뺏겼지만 자기 땅은 그대로 살았고 우리는 쪼개지는 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게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강의할 때 항상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막 달라. 지금 내 말이 그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1000km 떨어져 여기 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소련군이 여기 와 있는데 벌써.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반도 전체는 소련이 장악할 판국이었다. 그래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8월 10일 날 새벽에. 그래서 그때 합의해서 만든 것이 제너럴 오더 넘버 1 일반 명령 1호 메가더 장군이 선포를 하는데,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한테 항복할 것,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한테 항복할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선이에요, 항복선. 그래서 한반도에서 소련군,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데 관한 계획서였다. 근데 이놈이 국경선이 되고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해소가 안 될지 미처 몰랐던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때 이거를 한반도가 자르고 이런 거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소련이 친구야. 근데 소련은 미국은 적이야. 그래서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의 세상을 보고 싸웠고, 미국은 이기려고 싸웠고, 영국은 명예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러니까 소련이 제일 잘 싸운 거죠.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고 싸웠고, 미국은 단지 이기려고 싸웠고, 영국은 명예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에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38선으로 갈라지는데,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조지 링컨 준장,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이 두 사람. 이 사람은 60년대에 별내 딸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왔다 갔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애꾸입니다. 이 까만 걸 끼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의 그 로망이야. 와, 미국 장군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멋있는 놈이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38선 근 장군이구나 하고 알은 거지. 이 사람이 그 또 케네디 때 국무장관인데 요 두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둘 다 로드 스칼라, 로드라고 해갖고 영국의 그 재벌 이름이 로드인데, 그 사람이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머리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요. 2년 공부를 시켜갖고 석사를 주는데,
로드 장학생들은 박사를 안 받습니다. 이놈들이 뭐가 잘났냐면은 우리보다 난 놈이었기 때문에 우리 논문을 심사해 줄 놈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박사 안 받는다. 그리고 모든 논문에 각주를 한다라. 우리 건 그냥 얘네들이 읽어. 우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급이야 하고서. 그래서 그런 건방짐이 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천재는 천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지 링컨 준장인데 신봉영 교수는 조지 링컨 준장도 38선에 동의하였다로 돼 있어요. 야, 왜 40도로 안 긋니? 어? 왜 40도로 안 긋어? 40도 얘기 꺼낸 적도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제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국무장관 할 때 사진이고 이제 별 4개 달고 한국에 근무할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애꾸잖아, 그죠? 아주 뭐 이 사람은 장군의 명문가족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전부 대장들이야. 이게 미국의 아주 초명문 육군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령일 때 잘랐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건 뭐 여론이 다른데 요번에 나온 이게 이제 학자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에러를 내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책 있죠? 내가 지금 바로 아주 좋다는 책. 이거 근데 꼭 읽으세요. 아주 요거 해방정부의 풍경. 정말 잘 쓴 책인데 여기에서 황당한 에러를 저지른 걸 내가 찾았어. 내가 사인을 받아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제가 다. 신봉영 교수 근데 이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만났어요. 그때 이제 건국대학교 아주 젊은 교수일 때인데 그 이후에는 그냥 서로 뭐 이름만 알고 있죠. 거기에 무슨 에러를 범했냐면은 이 사람이 조지 링컨 준장인데 신봉영 교수 책에는 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이 이름이 조지 링컨 로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지 링컨 준장이지. 조지 링컨. 근데 조지 로웰이에요, 이 사람은. 조지 로웰 사진을 이 3명 사진에 같이 붙여놓은 건데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나치스예요. 미국의 미국에도 나치스가 있는데 나치 활동을 한 놈이 그러니까 수염도 저 히틀러처럼 기르고 고약하게 생겼지. 미국의 극우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에러를 범한 거예요. 이 책의 51페이지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 조지 링컨이 아니라 조지 로웰입니다. 이 사람은 조지 링컨 로웰이야 이름이. 가운데 이름이 링컨이고.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얼굴이 틀렸다고. 이거 맞는 얘기죠. 운명의 1945년 8월 11일. 지금 그 책이야. 여기 뭐 박사 논문을 쓰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들이 논문을 심사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지도를 보았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게 김학준 교수 그리고 조순승 교수 책에는 백지도를 펴놓고 38선을 찾았다. 근데 신봉영 교수는 이 지도를 보고 38선을 걷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얘기고. 근데 미국이 요거는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도를 봤는지 백지도를 봤는지도 또 우리가 또 사소하지만은 또 다른 얘기야.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요 미국의 육군 중장 출신인 이 사람이 운명의 일도라는 책을 썼는데 회고록이에요. 원래는 39도로 하기로 했다는 거라. 39도로 정했으면은 한국 전쟁은 아마 안 났을 거다. 거기 제일 좁아요. 공격하기가 되게 나빠 북쪽이. 그래서 39도가 됐으면 좋은데 무슨 39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조지 링컨이라는 거야 이 책에는. 조지 링컨이 무슨 39도냐? 38이지. 왜 38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 그거 내가 읽은 책 중에 니콜라스 스피크만이라는 끝내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38도선이 아주 중요한 선이야. 왜냐면은 지구의 모든 문명의 대부분 지구 문명에 영향을 미친 사건의 90%가 38선 이북에서 일어난 일이래. 그건 맞는 얘기겠죠. 온대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열대지방보다는. 그러니까 38선이면 돼라고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근데 이것도 미국 육군 중장이 한 얘기니까 그 6.25 때도 와 있었던 사람이고 이 로니 중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운명의 일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또 여기는 다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로는 조지 링컨 중장이 높은 곳에서 그 대령 2명이 38도 선으로 그랬더니 왜 좀 더 높이 하지? 40으로 하지? 그러다가 38로 정한 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설이었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남들이 39조 하라고 그런 거를 38로 내린 놈이 조지 링컨이야.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요런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맞는지 이거를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장군이 맞겠지. 그러니까 어느 장군이 이 장군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나온 책.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링컨 장군은 아니야. 38도선이 더 좋아. 39도선이 아니라. 이건 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말했던 것이 그냥 통솔입니다. 그날 밤에 둘이 급한 대로 근선이 38선 아무런 정치적 전략적 이런 거가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군사적 편의설 그렇게 걷는데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소련 놈들이 다음 시간에 그냥 좁으면 할게요. 소련이 와서 말뚝 치는 거가 벌써 8월 달입니다. 8월 24일 날 소련은 북한 점령을 완성해요. 근데 그 남한은 아무도 없어. 미군이 아직 못 왔어. 미군은 9월 8일 날 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8월 24일까지 북한을 다 먹었고 밑에는 비어 있는데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으로 들어오니까 소련이 그 선을 지킨 거예요. 그 선도 아닌 선을 지키고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철도 끊고 전복 끊고 통신 끊고 막 다 끊어 놓습니다. 발전이 다 북한에서 오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8월 달부터 38선을 진짜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분단 얘기만 뭐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 역할이 그때 미국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한국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적인 입장은 빨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자, 떠나자.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인데 그거를 쉬지 않고 이제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그 건국 과정입니다. 그래 건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박사가 공부한 거는 전쟁. 평화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팩트보다도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그 이승만의 건국 정신 이런 거 그리고 미국 건국 정신 거의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서 또 뭐 밥 먹읍시다. 동남에서 한국으로 발령나면 다 사표내고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끝에 EA로 끝나는 건 다 싫다야. 일본에 있는 미군이 끝에 EA로 끝나는 게 다 싫은데 고노리아가 무슨 성병인가 뭔가 그래. 성병 중에 고노리아라는 성병이 있어요. 그 뭐 매독인가 그래. 고노리아가 싫고 다이어리아, 설사가 싫고 그리고 코리아가 싫다 그랬어. 그 끝에 EA로 끝나는 세 가지가 우리가 제일 싫은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점령하러 올 때 배 타고 오는데 그 사령관이 점령군 사령관이 하지죠. 그 부관한테 어이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살아라고 물어보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 정도인 나라 그러니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일본군하고 싸우러 오는 거라. 근데 천황이 항복을 했지만 저놈들은 아직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전투 대형을 세서 오는 거예요. 혹시 일본 놈들이 쏠지 모르니까 천황은 항복했지만 여기 있는 놈은 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군이 항복한 날이 9월 9일이야. 9월 9일. 중국에 있는 일본군이 항복한 날이 9월 3일. 그래서 9월 3일을 중국은 전승절이라고 그러고 박근혜가 9월 3일 날 중국 가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미군한테 항복한 건 9월 2일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은 8월 15일인데 잘 읽어보면 항복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 아무리 읽어도 항복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이 항복한 게 9월 2일 그리고 중국에서는 9월 3일 한국은 9월 9일. 근데 소련군한테 북한에 있던 일본군이 항복한 건 며칠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거 또 뭐 찾아봅시다. 어디 있겠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리고 여기 볼 때 미군이 몇 명 왔냐? 나는 4만 5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저 신봉용 교수 책에는 9만 9,800명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찾아봐야 돼. 뭐 정확한 게 좋으니까.